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업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더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창시절에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지 뭔가. 자, 그럼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도 보이기 때문이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준다.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금을 받고 돈을 내줬다. 이걸 금본위 화폐라고 한다. 화폐를 은행에 제시하고 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이 금을 내주던 시절 이야기다. 옛날에는 금이 돈 역할을 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은행에 제시해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가 뭘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에는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근본이 화폐다 보니 금이 없는 유럽은 더 이상 돈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유럽의 근본위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UN 푸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새로운 브레튼우즈 협정이란 화폐 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금을 바꿔준다고 정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화폐가 달러를 통해서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맞다. 비로소 환율이란 게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고 오늘날처럼 변동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돈은 금으로 지불이 보장되는 체제였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모든 화폐는 금으로 보증되어 있어 안정적이었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고 한다.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것은 근본위제를 이기고 국제적인 사기를 친 것이다. 이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눈치를 챘다. 미국이 달러를 보유한 금보다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달러가 금과 같은 가치가 없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도 프랑스를 따라서 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보유한 금의 50%를 잃게 되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금 인출 소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자 닉슨은 생각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이 보유한 모든 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 시스템은 붕괴되고 전 세계 화폐 제도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제시해도 금으로 내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지폐는 금과 같은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정부의 약속으로 찍어내는 돈이 된 것이다. 근본이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보험업이다. 보험업은 지금 화폐로 받고 후일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지불을 약속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라. 업종지수를 보라. 모든 업종지수가 1980년에 똑같이 100에서 출발했는데 보험 업종지수는 업종지수 중에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보험 업종 지수는 16,700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50이다. 종합주가지수가 100에서 2050으로 상승하는 동안에 보험 업종지수는 100에서 16,700으로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보다 8배가 더 올랐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때문이다.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보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상관없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금을 받고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 예를 들면 3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인 채권을 받고서 정부에 돈을 준다. 정부는 그 돈을 다리나 도로, 지하철 같은 건설 현장에 사용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복지 재원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급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한다. 또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갑이 100원을 A은행에 맡기면 A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10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0원을 을에게 대출해 준다. 을이 대출받은 90원을 B은행에 맡기면 B은행 역시 지급준비금으로 9원을 빼고 81원을 병에게 대출해 준다. 최초의 돈 100원이 181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최초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100원이 시중은행의 연쇄적인 대출 덕분에 나중에는 만원이나 되는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빚이 많이 발생할수록 돈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섬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섬에 돈이 10원이 있고 바나나가 100개 있다면 1원으로 바나나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나나는 그대로인데 돈만 20원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부터는 1원으로 바나나 5개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즉, 근본이제가 아닌 지금 같은 화폐제도 아래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짜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다.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다. 47년 만에 448배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인 시기다. 집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하락기는 예외적인 시기였다. 1986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만든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 3번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대량 공급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전부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정부의 부채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된다. 반면에 화폐를 보유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명목화폐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경험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들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가격과 먹고 난 뒤 가격이 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된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지만 근본이제가 아닌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땅이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현재의 화폐 시스템하에서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왜 다들 강남에 못 살아서 안달일까? 소스타인 베블런.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이다. 산업의 정신과 기업의 정신을 구별하여 규정했으며 상층 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지적했다. 주요 저서로 유한계급론이 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시라고 했다. 사람들이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알아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직 그것 때문에 힘들게 노력하고 부산을 떨며 산다는 것이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강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과시 본능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한 경제학자가 바로 소스타인 베블런이다. 베블런은 좀 괴짜였던 모양이다. 노르웨이 이민자 출신인 그는 고등학생 시절에 전교생 예배 시간에 술에 취하자는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사람 고기를 먹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 시절에는 수업 시간 내내 혼자서 중얼거렸고 수업 시간에 학생을 불러내서 모욕을 주고
자퇴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학기 초에는 칠판에 책 제목을 가득 채우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말해주곤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C학점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흔들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준다는 게 고전 경제학의 기본 기둥인데 이 이론을 들이받은 것이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뭘까? 보석이나 귀중품 같은 사치품이다. 이걸 배불런제라고 한다. 그는 낭비하고 과시하라. 그러면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이 과시소비와 과실해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를 좋아한다. 말로는 공학적인 차이와 기계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아는 게 없다. 옷도 명품을 좋아한다. 상표가 옷바깥에 붙어 있는 걸 더 좋아한다. 결국 부자들이 그런 차와 옷을 사고 입는 이유는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비싸면 비쌀수록 과시 효과가 올라간다. 배불런의 지적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 상대적 빈곤감이 강남 아파트 값을 올린다. SNS를 보면 배불런의 주장에 더욱 고개가 끄덕여진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모두 최상류층처럼 산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 휴양지, 고급 액세서리, 명품 옷으로 과시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SNS가 없던 과거에는 대체로 친구와 지인의 세세한 삶을 잘 알지 못했다. 스스로 교양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대놓고 친구와 지인에게 지난 휴가는 어디에 놀러가서 무얼 먹고 어떤 즐거움을 가졌는지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SNS가 생기고 난 뒤로 친구와 지인이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난 주말에 어디를 놀러가고 뭘 먹었는지,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은밀한 사생활을 다 알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다. 당신이 그다지 불편한 것 없는 쾌적한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동창회를 나갔다가 옛 친구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많이 벌어서 당신보다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리 불행하냐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가누기 어렵다. 신분제 시대에는 가난을 변명할 수 있었다. 타고난 신분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고 변명할 수 있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신분과 혈통, 성별, 인종, 출신 지역,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운이 따른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경쟁을 통해서 불하는 자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는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자신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도 왜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변명을 내놓아야 하는 괴로운 처지에 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자처럼 보이길 필사적으로 원한다. 그래서 배불런의 말대로 과시적 소비와 레저를 추구하고 이걸 SNS에 올려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과시한다. 사람들이 강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준다. 그러니 모두가 강남 아파트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과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의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 자유방임주의와 시장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시카고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에 재직했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선거를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표를 줄까?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대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가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이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밀턴 프리드먼은 유대인이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앓다가 숨지면서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그는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교라는 작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간 미국 재무부, 국립자원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몰두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달리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입의 부작용과 단점을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옹호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는 말이 그의 주장을 대변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케인즈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같은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의 재정 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또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은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밀턴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케인즈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케인즈의 처방대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즈의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며 각국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화폐를 늘리면 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화폐 수량의 증가는 1742년에 데이비드 휴미 말했듯이 노동 가격과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까닭은 화폐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 은, 구리로 만들어진 화폐는 급속히 발행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화폐를 지폐로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기 쉽다고 말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밀턴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도로를 건설했다고 해보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근로자는 도로 공사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의식주를 향상시켰다. 아무도 도로 건설비를 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로는 생겨났다. 좋은 일만 생긴 것 같다. 도대체 누가 도로 건설비를 댄 것일까? 밀턴은 화폐 보유자 모두가 그 도로 건설비를 댄 것이라고 말한다. 호주머니나 은행 통장에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숙취가 찾아온다. 하지만 숙취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내 다시
수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일단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한 사회는 화폐를 찍어내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 대공황 시절에는 너무 적은 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돈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공황기의 디플레이션 경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 당시의 케인즈는 불경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민간 부분의 투자나 소비가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경기 부양 이론이다. 정부 지출은 어떤 부양책이든 잡으려 했던 정치인에게 신이 준 선물과 같았다. 밀턴 프리드먼이 TV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생색내고자 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민 지원의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이론을 케인즈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 후로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 지출 확대는 경제 침체기에 한해서만 유용하지 그렇지 않은 시기에까지 이루어진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케인즈도 반대했을 것이다. 케인즈는 1946년에 사망했는데 만약에 케인즈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1930년대는 정부 지출 확대가 맞지만 전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의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 상승률이 15만%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에 남아있는 국민 대다수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멍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칸트의 철학. 칸트. 비판 철학의 창시자.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지는 합리주의와 존 로크로부터 이어지는 경험주의를 집대성했다.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서양 철학 전반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나는 칸트의 철학이 투자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갖추라고 조언한 투자자 찰리 멍거의 조언이 바로 칸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찰리 멍거는 칸트의 철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자.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한 서양 철학의 필두. 칸트는 마구를 만드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고향 퀘니이스베르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16살에 퀘니이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해 6년간 공부했다. 집안이 가난했던 그는 23살부터 30살까지 가정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31살 때 논리학, 형이상학 교수직에 응모했지만 임용되지 못했고 34살 때도 교수직에 응모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나이 42살이 되었을 때 프로이센 교육 당국이 철학이 아닌 문학부 교수직을 제의했지만 칸트는 거절했다. 칸트는 오직 철학에만 관심을 가졌고 전공 분야를 달리하면서까지 교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칸트는 32살부터 46살까지 시간 강사로 지냈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도서관 사서도 병행했다. 늦은 나이인 46살이 되어서야 퀘니이스베르크 대학의 논리학, 형이상학 교수로 임용됐으며 57살 때 철학사의 기념비적인 대작,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해괴망측한 나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고 혹평했다고 한다.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주제는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였다. 칸트는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이었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 관리를 했다. 그는 하루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각에 산책에 나섰기 때문에 퀘니이스베르크 시민들은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다고 한다. 딱 한 번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읽느라 산책 시간을 어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하인에게 포도주 한 잔을 청해 마시고 좋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칸트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철학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서양 철학은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칸트 이후 철학은 모두 칸트에서 흘러나왔다고 할 정도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간단하게 말해보자.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한 반면 칸트는 우리 두뇌의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정신적 모형이 있으며 그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서양 정신 사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혁명이었다. 칸트는 인간의 두뇌는 12가지 정신적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칸트가 말한 12가지 기준은 칸트가 알아내고 밝힌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더 많은 정신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인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2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가진 정신적 모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뱀은 적외선 카메라라는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뱀은 인간과 달리 어둠 속에서도 쥐가 어디에 있는지, 쥐가 누고 간 오줌까지 볼 수 있다. 뱀은 쥐의 온도가 주변 온도와 0.1도만 차이가 나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비는 자외선 카메라라는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나비는 인간보다 꽃을 잘 찾는다. 박쥐는 초음파라는 정신적 모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래서 박쥐는 깜깜한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고 먹이를 찾아 날 수 있다. 개들은 후각이란 정신적 모형이 인간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개들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되는 재료 하나하나를 인간과 달리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각자 자신의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둘째, 세상을 이해하는 정신적 모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12가지를 말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정신적 모형, 즉 판단 기준이 있다. 많은 정신적 모형을 가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판단할 때 일반 가시광선 카메라로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뼈와 폐의 질병을 판단할 때는 엑스레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뇌의 종양을 찾아내려면 MRI 카메라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의사가 다양한 카메라를 더 많이 가질수록 환자의 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보는 정신적 모형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망치만 든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모형을 많이 가질수록 투자에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다. 심리학자 필 테틀럭은 자신의 저서 전문가의 정치적 판단에서 15년에 걸쳐서 전문가 수백 명에게 정치 경제 사건을 예측해달라고 했고 그 예측 결과를 추적했다. 예측 결과를 보니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아는 전문가가 한 분야만 깊이 아는 전문가보다 예측을 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다양한 정신적 모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예측을 더 잘한 것이다. 독서로 전방위적 정신적 격자 모형을 구축한 찰리 멍거.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찰리 멍거는 정신적 모형을 강조한 투자자다. 그는 무엇보다 정신적 격자 모형을 잘 구축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버핏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오른팔이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할아버지는 판사였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우등으로 졸업했다. 멍거는 버핏을 만나기 전에 독자적인 펀드를 운용했는데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다우지수가 연간 5% 상승하는 동안에 멍거의 펀드는 연 19.8%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버핏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찰리 멍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워런 버핏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버핏 역시 말은 찰리가 하고 나는 입을 벙긋댈 뿐입니다라며 멍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멍거는 자본주의 시대의 진정한 현자라 칭송받으며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는 남다른 통찰력으로 버핏을 도와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었다. 멍거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경제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책을 읽었다. 책을 읽지 않는데도 똑똑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은 워런 버핏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공부가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평생을 정신적 격자 모형을 투자에 적용하며 살았다. 정신적 격자 모형이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 그의 어록 곳곳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신적 격자 모형.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하나의 정신적 모형이며 이러한 정신적 모형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투자에 적합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주가가 싼지 비싼지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PER을 사용한다. 주가가 싼 저 PER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기준, 즉 정신적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PER 기준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민감하게 이익이 변동되는 반도체 주식의 경우는 오히려 고 PER에 매수하여 저 PER 때 팔아야 한다. 즉 경기 민감주는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투자 기준, 즉 정신적 모형이다. 이처럼 정신적 모형이 많을수록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신적 모형은 PER 말고도 많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능력, 기업 사이즈, 이익 추이, 차트 형태, 비즈니스 모델, 테마 유형, 장세 판단에 대한 정신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정신적 모형을 모두 통과한 주식에 한해서만 투자한다. 많은 정신적 모형을 통과할수록 투자의 성공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적 격자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멍거는 평생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 모형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나 역시도 그랬다. 정신적 모형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 과학, 소설에서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것이다. 멍거는 칸트의 정신적 모형을 자신의 투자 방식에 적용하여 투자의 대가가 된 것이다. 멍거는 다양한 분야의 핵심 원리를 종합적으로 연결한 자신만의 정신적 격자 모형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멍거는 칸트 철학이 투자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토마 피케티. 부의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로 파리 경제대 교수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주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했다. 내 가난이 내 탓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야.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하라는 것이다. 먼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지 알아보자. 첫째,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 발전이 종국에는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쿠즈네츠는 경제가 발전하면 종국에는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쿠즈네츠가 X축의 1인당 국민소득, Y축의 진위계수로 표시되는 소득 불평등 차트를 만들었더니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 즉,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쿠즈네츠 곡선이라 불렀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누군가가 먼저 부자가 되고 불평등이 심해지지만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부자가 되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피케티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시켜 주어 평등에 대한 기대를 깨뜨렸다. 피케티는 2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200년 이상을 조사해서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걸 통계조사로 밝혔다. 즉, 쿠즈네츠가 틀렸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마르크스가 옳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피케티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본을 가진 부자가 임금 근로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이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규모도 크다. 자본은 연간 GDP의 대여섯 배 수준이다. 많은 자본이 높은 자본이익률과 결합하게 되어서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결국 자본을 가진 부자가 점점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바람에 자본이 없는 사람과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말한다. 특히나 저성장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피케티는 불평등 확대의 해결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진적 고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과세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부유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과세할 수만 있다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도 이런 식의 과세에 대해서 대찬성이다. 나는 미국이나 선진국이 과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줄이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언제나 찬성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을 지지했다.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이 변해야 한국도 국가 경쟁력 상실 없이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나라만 부자에게 중과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프랑스가 좋은 예다. 프랑스가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를 올리니 프랑스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프랑스는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지독한 경험을 했다. 결국 프랑스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브라질이 또 다른 예다. 브라질은 2000년 초만 해도 미래가 밝았다. 당시의 브라질은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그로 인해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브라질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도 진정되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브라질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에 브라질 경제는 망가지고 국가 부채는 늘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2년에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대통합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고 부의 재분배를 강조했다. 브라질의 언론과 엘리트 지식인과 연예인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지지했다. 부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부 지출과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켰다. 그들은 이것을 자극제라고 불렀다. 또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렸고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 이걸 사회정의라고 불렀다. 그들은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올렸다. 이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들은 공무원 수를 늘렸다. 이를 수준 높은 정부라고 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했다. 사회주의는 언제나 처음엔 잘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만 했고 자본은 해외로 탈출했다. 결국 룰라가 만든 사회주의 낙원은 브라질 경제와 함께 망했다. 2015년 브라질 경제는 25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브라질 경제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5년간 사회주의 정책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브라질을 크게 망쳤다. 브라질의 살인 절도 범죄율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수준은 산업화 국가 중에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최근에 브라질은 우파 대통령이 집권하여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 중이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다. 특정 국가만 부유세를 올리고 복지정책을 펴면 그 나라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된다. 대양의 함대전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배에 맞추어서 속도를 떨어뜨리면 그 함대는 전투에서 전멸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21세기 자본을 읽고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인 높은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다고,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불평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럴 때면 나는 푸른 들판의 붉은 메뚜기 이야기가 떠오른다. 붉은 메뚜기는 이렇게 불평했다. 왜 들판이 푸른 거야? 들판이 붉어야지. 정말 세상은 잘못되었군. 그러는 사이에 그 메뚜기는 새의 눈에 띄어서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불평만 하다가 새의 먹잇감이 된 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은 해결책이 아니다. 용감하게 세상을 뒤엎을 혁명가가 되거나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피케티가 제안한 해결책은 이상적이지만 실현될 현실성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푸른 들판을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하려는 현실주의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조언은 세 가지다.
첫째, 마르크스는 틀렸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자본이익률은 0이 되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200년도 넘게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이익률은 한 번도 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피케티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자본이익률은 최저 4%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였다. 즉 자본이익률은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 달리 긴 세월 동안 자본가의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의 부자는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 되는 비결은 월급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 달려있다. 이 같은 주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피케티가 통계로 증명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1% 이하인데 반해서 자본이익률은 4%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였다. 투자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결국 부자 되는 승패는 투자에 달려 있다. 셋째,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종잣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저도 그곳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을 버는 걸 알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종잣돈은 닥치고 모으는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인내와 절약이 결국 종잣돈 모으는 비결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의 인문학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철학이나 경제학의 문외한인 사람도 거인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 성공한 실전 투자가의 현장 경험으로 필터링된 인문학적 지식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투자를 바라보게 한다. 저자는 책에서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와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말하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빠르게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좋은 투자의 기반이 되며 이는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인문학을 통해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